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도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관계 산물이라고 얘기한 게 재고평가 손실로 인한 양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저하는 3분기의 일시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2020년 5년부터는 리튬 공급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울트라 하이니켈 경구체를 만드는 이제 그 유일한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고, 그리고 앞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당선될 경우에 그 IRA법 폐지에 대한 얘기,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기우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전미자동차 노조 유튜브 내의 파업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파업 확대를 보류를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략 이번 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GM과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일단 자동차 업계가 일부 그 노조 요구 수용하면서 이제 그 매주 파업 확대를 해왔거든요. 이걸 이제 보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시온 페인 그 노조위원장, 전미 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우리는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예고했던 파업 확대를 미뤘습니다. 지난 10월 6일 날 나온 뉴스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파업 확대 발표했는데, 일단 파업 사업장 추가하지 않은 게 이제 지난주 처음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이 자동차 빅3 포드, GM, 스텔란티스가 이거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UAW와 그 협상 중이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4년간 23%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막 그 40% 인상이 1년이 아니라 4년간이거든요. 그렇죠, 4년. 4년간인데 지금 이거 4년 빼고선 40%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배터리 기업들, 뭐 완성제 기업들 원가 부담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4년간이야, 4년간. 근데 4년간 10%, 40%라도 좀 세긴 세지. 네. 최근에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23%, 포드랑 GM이 20% 얘기했는데 파업 전에 완성제 기업들 10%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노조가 36%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조금 간격이 좁혀졌죠. 크네요. 네, 좁혀졌죠. 그래서 노조도 그래서 지금 30%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만 더 조절하면 한 25%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27, 8% 이렇게. 이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5%대인데 그러면은 2년만 돼도 10%고 3년에 15%, 거의 그거보다 조금 더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더 주는 거거든요. 3%. 그러니까요. 이게 줘도 돼요. 4년이니까 그냥 5% 단순계에서 20%니까 그거보다 좀 더 주는 수준이니까 10% 너무 적었던 거죠, 사실은. 이 정도 요구는 줄여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자동차 노조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대선 때는 바이든 편을 들었고요. 트럼프가 당선될 때는 트럼프 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AW가 13만 6천 명 정도 그 가입한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인데, 이게 한때는 100만 명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파업 배경 자체가 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그 전기차 산업이 전기차 때문에 자기네들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감소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라도 얘기해야겠구나라고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파업 들어가면서 전기차 공정 전환 시 고용 보장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완성차 공장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 달라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국엔 자기 일자리들 감소할까봐 그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파업 지지를 했죠. 자기 지지한 것이 아직 근데 이 자동차 노조가 아직까지 바이든 지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얻어낼 거를 얻어내려고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딱 지금 대선 전에 타이밍 맞춰서 양쪽에서 좀 더 내나 봐. 네, 그 타이밍 맞춰서 지금 딱 그 타이밍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의학했던 게 그 전미 자동차 노조 그 파업 현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지지를 해줬다는 게 당연히 가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갔어야 되는 기업 거고요. 입장에서는 뻥 치는 거죠.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아예 더 떠서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하겠다고 밝힌 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도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관계 산물이라고 얘기한 게, 바이든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9월 4일 날 그 전기차 북미사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해서 동맹국의 반발을 샀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자기 주요 성과로 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인데,
9월 5일 날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이거 잘 봐주시면은 바이든의 광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 미시간주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 일자리를 지키려면 나에게 투표해라. 메시지가 심플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다 가져갈 것이다. 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중국 견제할 거라고 그렇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요 그 미시간 주가 이 자동차 그 산업 메카인 그 디트로이트가 있는 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 때문에 선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동차 노조가 전미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을 다 지지한다 그러면은 이거 다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IRA 폐지 이슈는 없어져요.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2016년도 때는 러스트벨트 쪽에 백인 노동자의 계층을 대변해 주면서 트럼프가 됐죠. 당선됐죠. 네. 근데 그 다음번에는 2020년도 때는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됐고 이게 이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전지입니다. 격전지. 그래서 이게 치열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대선의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민주당이 되게 뒤에서 강한 조직인데 일단은 다음 대선 내년 대선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냐? 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지금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해 주면 요구 조건을 받아주고 해결되면 다시 그 바이든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쇼페인 그 UAW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 노동자를 희생시켜서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와 억만장자 계층을 이 계층을 이 투쟁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치,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벌인데 네. 트럼프는 그래서 트럼프와는 선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지로 할 거 아니야 않고 불만이 있으니까 들어달라는 거죠. 들어주면 다시 지지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설사 되더라도 IRA법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그 바이든을 다 지지하게 된다 했을 때는 뭐 이런 이슈는 그냥 다시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노이즈는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때문에 전기차 위험하고 2차전 투자 위험하고 하면 안 된다는 한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게 그냥 나온 뉴스들 제가 취업해서 가져온 겁니다. 실제 나온 뉴스들 취업해서 가져온 거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네. 되돌이킬 수 없다. 전기차 네. 거기 시대는. 타임즈의 분석도 있고 관련 뉴스들을 이런 걸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또 양극재 기업들이라든가 최근에 2차전 조정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물 가격 하락이었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탄산인수 가격이 하락한 게 올해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떨어졌죠. 올해부터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게 그 탄산 인수 가격이 이제 그 LFP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 가면서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 많은 업체들이 만들고 있고 이 낮은 이유가 2021년도부터 그 CATL의 그 LFP 배터리 특허가 많이 풀렸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것들이 많아서 누구나 좀 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부터 삼성 SDI가 LFP 배터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출력이라든가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3원계로 집중을 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배터리가 워낙 3원계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는 완성차 입장에서는 LFP 배터리도 좀 같이 써야 되는 저가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쭉 빠지다가 올해 5월, 6월 달에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지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러면서 이제 양극재 가격, 리튬 떨어지면서 양극재 판가 연동제로 인해서 양극재 가격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연휴 이후로는 요 횡보세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라서 어떤 시장의 예상은 이게 좀 쌍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고 요 가격이 대략 원가 수준입니다. 이게 $20 이하의 원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탄산 리튬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들이 캐파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 조절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향후 요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 그러면은 재고평가 손실로 인한 양극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저하는 3분기의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정상화 또는 내년 1분기 정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길게 투자하시는 그 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소 2025년까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맥락 중에 하나는 이런 너무 분기별 실적에 연연할 필요 없다. 큰 그림은 진짜 본 게임은 2025년도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얘기고요.
자, 2025년도에 리튬 부족이 온다. 배터리 공급망 우려. 리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2024년까지는 수요에 좀 맞출 수가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완성차 기업, 배터리 기업들의 캐파가 2025년도에 급증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리튬을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리튬이 없으면 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리튬 수요가 크게 공급을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2025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SN이 리서치 빼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2025년부터는 리튬 공급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SN이 리서치만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리사이클 거기에서 나오는 또 도시명 광산에서 나오는 그 리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까지 하면 리튬의 양이 기존의 광산에서 나오는 것과 또 도심 광산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해서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배터리의 사용 연한이 보통 10년이니까 적어도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2030년부터 2035년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2차전 투자도 지금은 이제 광물, 양극재, 배터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장비주라든가 부품 소재로 하지만은 아마 2030년도 되게 되면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먼 얘기. 네, 그 폐배터리 시장은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본다면은 폐배터리 쪽에서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세비키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게 그 시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7년 이상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배터리 쪽, 소재 쪽으로 보시고 부품 쪽도 괜찮습니다. 캔이라든가 이런 알박 같은 거,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것도 좋고요. 장비 업체들도 수주가 2025년은 피크가 나올 수 있지만은 2024년까지는 좋다. 수주가 많이 나올 거라 보시면 되겠고, 2023 올해부터 2032년까지 중국의 전기차용 리튬 수요만 연평균 20.4% 증가한다라는 건데 공급이 6%밖에 증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율로도 수요의 3분의 1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세계 수요가 2030년대 300만 톤인데 300만 톤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1년까지 54만 톤이었고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게 2025년도부터 리튬의 부족이 본격화돼가지고 2030년 갈수록 더 급격하게 리튬 부족이 될 거라고 좀 많이 보는데, 이유가 이제 이 광산이요. 이게 현재 101개 정도 리튬 광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까지는 좀 맞출 것 같은데 이게 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광산을 발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게 정제 하는 것도 정제 시설을 만드는 것도 다 몇 년씩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광산을 탐사해 가지고 개발까지 하는 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게 광산 수요에 비해서 공급 속도가 둔화가 되게 됩니다. 이게 2025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큰 맥락은 어쨌든 2025년부터 리튬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월 5일 기준으로 제가 공매도 잔고 상위 코스피 코스닥을 가져왔는데, 코스피 쪽을 먼저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 상위가 포스코홀딩스가 1등이고요. 포스코퓨처엠, 그다음에 셀트리온 있고 카카오바이크 HM 있는데 마지막에 금양이 있어요. 12 정도 금양이 있습니다. 금양도 지금 1,200억 이상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1조 넘었고요. 포스코퓨처는 7천억 이상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홀딩스가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은데 1조거든요. 이건 코스피 쪽. 네, 코스닥 에코프로가 1조 5천억입니다. 이건 이게 이제 에코프로 부분도 거의 1조 가까이 되고요. LNF가 4천억이 넘고, 대주전자로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2차 전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전부 공매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특히 탑4, 이게 이제 탑5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냥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6조 정도, 작다 볼 수는 없겠죠. 한 6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많은 거고요. 공매도 많은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앱 두 개가 압도적으로 많죠. 코스피에서도 일단 시총에 비해서 많은 게 금양이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이건 뭐 그냥 그렇죠. 워낙 뭐 논란의 가운데 있으니까. 네 지금 거의 이게 198만 주까지 공매도 장부 세력이 있었다가 188만 주 줄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뭐 실질적인 어떤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제 게임스탁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1차 공매도와의 전쟁에서는 개인이 승리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개인이 좀 패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공매도 전에서 결과적으로 지지 않았냐. 그래서 사실 요번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 이제 손해본 1차 공매도 세력 말고 뭐 그 이후에 들어온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잘못됐고요. 테슬라랑 비교해야죠. 테슬라랑 네, 공매도 쇼커버해서 공매도 학살이 일어난 종목 대표적인 게 테슬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스타 뭐 말 그대로 실적이 아니라 그렇죠. 공매도 그러니까 비교 적절 대상이잖아요. 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맞지 않고요. 정확히 이제 들어맞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테슬라 뭐 차트 나중에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머릿속에 있는 테슬라 차트가 장기 차트 보시면은 저점에서 10배 올라가면서 쇼스키가 터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장기적 밑 바닥에 있다가 장대 한번 확 쓰는 그 봉이 있어요. 전고점 뚫고 10배 올라가고선 정확히 그 전고점 거기까지 떨어집니다. 주가가 그걸 깨요. 거기까지 떨어지고 그러고서 다시 두 번의 그 쇼스키가 발생하면서 마지막 끝판왕 그 빅쇼트에 나왔던 그분이 이제 마지막 공매 쳤다가 또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끝나게 되고요. 그거랑 비교하면 되게 맞을 거라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는 위치가 10배 올라갔다가 그 빠진 그 자리라고 지금 위치라 보시면 되고 그게 훨씬 많이 올라가고요. 테슬라 나중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테슬라 차트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안 갖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 보시면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82만 원, 뭐 에코프로 BM 이제 정고점을 꽤 밑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뚫고선 쇼스키가 터지고 나서 그 자리를 깼어요 다. 포스코홀딩스만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금양. 생각해 보니까 쇼스키가 먼저 가장 터진 게 에코프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금양이었습니다. 금양. 네, 저는 의외였는데 나중에 뭐 체크해 보니 금양이 제일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도 덜 빠졌습니다 금양은.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공매도 공격에 의해서 많이 빠졌는데 요 그림을 이게 기사에 있는 거 제가 그냥 캡처해 왔거든요. 네. 이거 이제 지난주 이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905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순매수 1위, 개인이 비싸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순매도 1위가 개인 순매도 1위가 에코프로. 그만 많이 개인들이 또 가지고 있었긴 했죠. 흔드니까 손절을 한 것 같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장중에 그 반대매만 나올 만한 시점에서 공매도 물량 확 밀고 들어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투매가 나오고 공매도 그 반대매매 우려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세시를 기점에서 물량을 걷어가는 프로그램과 피차익과 차익이 대규모 물량을 쓸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매집을 해버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이 이제 그 며칠이죠? 10월 11일. 10월 11일 지금 촬영 날짜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이 그저께 이제 도요타랑의 계약도 있었고 어제 이제 LG 화학의 그 수주 있었지만은 올해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적이 컨센보다 잘 나왔다. 원래 컨센 하회로 예상했지만 그 AMPC 덕분에 대략 AMPC가 2,100억 한 50억 정도, 2,100억 이상 받아가지고 컨센보다 잘 나와서 공매도 쪽에서 놀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쇼커버가 발생을 했고 LG 에너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야지 LG화학 쇼커버 발생했고 했어요. 그리고 양기업들 공매도 그렇게 많이 쳤는데 아까 공매도 양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지금 쇼커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쇼커버를 볼 수 있겠구나. 이제 불안감이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소위 말해서 이건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 게 급하게 쇼커버를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제가 어제는 분교롭게도 이참에 2차전지 정도를 공매도에서 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는 편집해 주시죠. 그래, 요건 빼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이제 그 흔들면서 막판에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요. 오늘은 이제 그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쇼커버가 급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된 거죠. 보시면은 어저께 LG 전자가 서프라이즈 나왔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3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눌러놨는데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오네. 혹시 얘들도 예상보다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렇지. 그래서 쇼커버 눈치 빠른 쪽에서 먼저 쇼커버가 시작이 됐고 쇼커버 부르는 현상이 일단 오늘 나타난 거고요. 뭐 내일 뭐 이어질지 여러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바닥은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교롭게도 코스닥 그 시장 인버스 상품을 어제부터 개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늘 이틀간 지금 그동안은 계속 매도하다가 어제 오늘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조정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지주사냐 아니면 실제 영업회사냐 양극재, 요거에 대한 이슈도 좀 있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순수 지주사가 아니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수산 리튬 회사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상장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구체, 그리고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부터 해서 지금 사업 회사가 더 많고요. 그리고 연결이입도 에코프로비에다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보통 자회사들이 에코프로비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평균이 영업이익 7%대인데 에코프로의 자회사 머티리얼즈만 영업이 낮지만은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작년 영업이 35%, 그리고 뭐 CNG라든가 뭐 AP 뭐 등의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다 두 자릿수입니다. 20% 30%대만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원체 높아요, 에코프로가.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지주사를 평가를 할 때 비상장사는 뭐 장부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상장을 통하거나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자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순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사 할인율 높게 보지만은 이게 사업을 하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높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또 그런 할인이 필요 없다는 쪽에 일부 주장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이제 그 분할해서 상장시킬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지금 그러니까 자회사 가치를 쳐준다 이거 시장에서 에코프로의 가치 쳐줄 때. 그래서 그렇게만 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HN을 인적 분할에 상장시킨 게 그러면 유망한 자회사를 상장해가지고 시장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실제로 삼성증권에서 에코프로를 커버를 할 때 지금 에코프로 가치를 할 때요 자회사 가치를 1,000억 잡아놨습니다. 장부가 1,000억. 아주 좀 박하게 잡아놨네. 1,000억 다 해서 1,000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3조 이상 얘기하고 있고 뭐 따상 요즘 따상의 개념이 없죠. 400%까지니까. 2배 이상 가도 6조, 7조 가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상장하게 되게 되면은 시장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더 얼마 갈지 모르고 또 이제 이 에코프로의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요 시스템의 이 마지막 퍼즐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었습니다. 리튬과 전구체를 합치면 양극재가 되는 거니까 그 가운데 퍼즐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이었고요. 전구체에 대한 그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양극재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전구체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이제 그 유일한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내재화 시키는 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양극재를 수출 많이 했는데 전구체 수입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대중국 그렇죠. 적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증설을 해가지고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고요. AMPC 그거 뭐냐 전구체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시장에서 그 투자처로 이렇게 유망한 그 대상을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창환 부장님 모시고 그 전반적인 2차 전지의 그 여러 이슈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다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리, 거기에 대응하는 또 반박 논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 주셨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양쪽
워낙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을 잘 들으시면서 자신만의 그 합리적인 뷰를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